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민 기자입니다.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다고 네. 주사도 맞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낫는 건 아니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우리 오늘 류종훈 기자가 말을 대신 많이 해준답니다. 네, 제가 많이 해야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유, 참. 많이 해줄 거죠? 네, 이주호 기자의 그 좋은 목소리를 들었는데 방금 전에 압권 광고 영상에 나왔던 그 목소리였는데 또랑또랑한 목소리 다음 주면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 아, 참. 제가 뉴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오늘 아까 앞선 시간에서도 많이들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6만 전자가 무너졌잖아요. 네. 막판에 많이 빠졌어요. 막판에 많이 빠지면서 이제 결국엔 5만 전자라는 지금 아주 좀 불명예를 잊게 됐긴 했는데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했잖아요. 네. 아침에 뉴스 준비하면서 이제 봤던 뉴스 이제 그 기자 중 그 헤드라인 중에 눈에 들어왔던 게 삼성전자가 이제 세계 최고의 직장에서 두 개 다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헤드라인이 있어서 좀 지금 삼성 상황과 좀 비슷하게 약간 세계적으로 보는 시각이 비슷한가 보다라고 했다가 오후에 정반대의 뉴스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띄워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인터배터리가 아니면 인터브랜드라고 여기서 이제 브랜드 가치를 막 발표를 하는 곳이 있는데 브랜드 가치 이제 1천억 달러 돌파 이렇게 하면서 5년 연속 5위를 기록을 했다. 5위권 안에서 국내 유일한 기업이었다. 이런 좋은 이야기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이제 6만 전자가 깨졌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저는 이제 브랜드 가치라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무형의 가치들도 많이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내년에도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우려도 좀 많이 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네. 세계 최고의 직장에서 두 계단 하락했고 반대로 그 브랜드 가치는 1,000억 달러를 돌파해서 세계 5위를 기록했고. 그렇죠. 참 아이러니한 그런 기사들이 오늘 그러니까요. 매일 그렇기는 합니다. 아침에 좋은 이야기 나왔다 오후에 안 좋은 이야기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걸 보면서 제가 오늘 당장보다는 내년 브랜드 가치 발표 때는 과연 또 이제 삼성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우려가 조금 됐습니다. 네. 워낙 또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이제 소개 차원에서 해드린 거고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도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좀 쉬십시오. 네. 어떤 거냐면은 오늘 이제 또 부동산 뉴스 하나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요즘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의 이제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해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전주랑 이제 성장률이 똑같이 0.1%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지금 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주 대비 0.10% 오르면서 2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률 자체는 이제는 어느 정도 주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직전 3주 연속 성장률이 빠졌습니다. 이거 다음 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일부러 서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왔는데 보시면은 9월 9일에 0.23 찍었죠. 0.23%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나서 9월 16일에 0.16%, 9월 23일에 0.12%, 9월 30일에 0.10% 이렇게 성장률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성장률이 똑같은 0.10%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수도권도 동일했고요.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가 전주랑 똑같은 상황을 보였죠. 이걸 보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부동산 매매 자체도 조금은 약간은 신중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거래량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상황일 거라고 하는 지금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서울 아파트값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 아파트값이 이제 연일 파주지세로 올랐었는데 지금 이렇게 상승폭이 꺾인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사철이 조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있고 9월 달부터는 이제 DSR 2단계,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지금 시작이 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매 혹은 거래를 조금 많이
좀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거래량이 특히 많이 줄면서 이런 또 그 성장률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는데, 다른 지역들도 한번 보시면은 경기권은 조금 빠졌습니다. 이제 전주 대비 0.04% 상승을 하면서 성장률이 좀 줄었고요. 인천도 0.02% 오르면서 성장률 자체가 지난주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전히 0.03% 빠지고 있고, 대구는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습니다. 역성장 폭이 더 커지면서 전주 대비 0.11% 아파트 값이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도 한번 보실까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전세가 상승률은 뭐 말씀드리기 정말 미안할 정도로 73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성장률을 봤을 때는 이제 전주랑 동일한 0.10%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전세가 자체도 조금은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썰들이 많아요. 네.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는 끝나가고 있다. 상승이 끝나가고 있고 이제는 당분간은 하락을 위한 준비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살짝 미리 좀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그래요? 경매입니다. 경매 지표 하나 좀 보시면은 이제 지지옥션에서 나온 그 9월달 경매 동향 보고서인데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2,933건으로 전월 대비 7.4% 줄었습니다. 낙찰률은 전월 이제 42.8%보다 6.1%포인트 하락한 36.7%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 지금 이건 서울입니다. 서울, 네, 서울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초록색 바가 진행 건수, 네. 그리고 지금 파란색 밑에 지금 있는 게 낙찰률, 그리고 이제 위에 주황색 선이 낙찰 가율입니다. 네. 자, 보시면은 낙찰률도 지금 8월보다 좀 빠졌죠. 47.3%에서 45.6%로 낙찰률 자체도 많이 빠졌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낙찰 가율입니다. 낙찰 가율도 지금 95.5%에서 94.3%로 좀 빠졌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달이 경매에 거의 피크를 친 걸로 지금 많이들 분석을 하고 있고요. 9월달부터는 조금 많이 하락세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표에 나와 있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낙찰률이 41.9%로 전월보다 1.4%포인트 낮아졌고요. 낙찰 가율도 0.6%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낙찰률이 34%로 전월 대비 8.5%포인트 줄었고요. 뭐 여러 지금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낙찰률이라든지 낙찰 가율이 네. 줄고 있다 보니까 이걸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끝물이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감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아파트 값이 이렇게 안정세를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공급이 안정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야지만 투기 세력도 더 많이 못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사고 싶은 사람들도 네. 그러면은 이제 마음 놓고 여러 가지 중에서 골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텐데, LH가 사실상 그 공공주택에 네. 그런 공급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5만 가구를 지금 분양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착공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3천 가구도 착공을 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제 이번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착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요, 이제 9월 말까지, 올해입니다. 올 들어 9월 말까지 2,964가구를 착공을 했습니다. 네. 올해 목표치는 5만 120가구입니다. 달성률이 네. 6%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LH가 착공하는 그 사업 자체를 네. 제대로 진행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국감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유형별로 보면은 공공분양 1,420가구, 통합 임대 982가구,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딱 그 달성률만 봤을 때 네. 지금 6%는 지금 9월이 끝났거든요. 네. 10월입니다.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 지어져 가는 상황에서 지금 목표치 6%밖에 지금 달성을 못했다라는 한 해에 채워야 될 것에 6%밖에 안 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5만 가구를 착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LH 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게 서울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이제는 안정세에 접어들 것 같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안정될 수 있는 근거로 이야기를 했던 게 5만 가구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5만 가구를 착공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로서는 3천 가구도 착공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아파트값 안정화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이것도 하나의 또 불안 요소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은 그 좀 연결지을 수 있는 뉴스가 될 것 같은데 네네. 또다시 국내 그 경제에 대한 내수 부진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이죠. KDI가 네. 넉 달째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내수 회복 지연을 꼽았는데 그럼 그 내수 회복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를 비롯한 이제 건설 경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내수가 부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5만 가구를 지금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중에 목표치인 6%인 몇 천 가구라 그랬었죠? 2,900가구. 네. 2,900가구밖에 착공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 건설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단순히 있는 기존 주택들이 뭐 거래가 된다고 이게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유종훈 기자 집을 제가 사고 제 집을 유종훈 기자가 사면 누가 돈을 법니까? 뭐 중개하시는 분 몇 분 빼고는. 그렇네요. 그 건설 경기가 실제로 집이 지어지고 네. 그 시행과 시공이 이루어져야 네. 여기에서 수많은 이제 부가가치가 생산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집에 들어가게 되면 네. 그때 이제 뭐 가전제품도 사는 거고 대출 받은 김에 자동차도 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부가가치가 생성이 되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네. 그 건설 경기가 지금 부진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KDI에서 지적했던 게 딱 그겁니다.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일단 그 내수 부진 지적에 대해서 지난 8월 건설 기성이 1년 전보다 9% 줄었는데 전월 그러니까 7월에 5.2% 줄어든 것보다 감소폭이 더 커졌다는 거죠. 이렇게 건설 경기 부진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했고요. 네네. 수출은 좋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요즘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과 주가로 보이는 거 아니면 주가로 보이는 것도 요즘엔 좀 안 그런데 근데 네. 내가 느끼는 것과 뭐 수출 실적으로 나타나는 뭐 사상 최대 실적 네. 이것과 너무 다르다는 괴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수로 나온 건데 반도체 수출과 생산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출 실적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상당히 좋은 수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반도체 계절 조정 생산 지수인데 자동차 생산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차질들이 완화되면서 제조업은 계속해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거 건설이 계속 부진하다 보니까 건설이 우리가 느끼는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다 보니 이렇게 그 내수는 계속 부진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한 거고요. 그럼 소비 중에 뭐가 부진한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전체적인 소비 심리 지수인데 소비의 심리 지수가 이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 그래프가 100 이상이면 좋은 거고 100 이하면 위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거의 100에 딱 붙었습니다. 물론 좋았을 때도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 100으로 완전 붙어버리게 되면 이거는 참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기 직전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의미하는 거고 상품 소비가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세를 보였거든요. 8월 소매 판매에서 승용차가 4.1% 감소했고 네. 가전제품이 4.4% 감소했고 통신기기 및 컴퓨터 이게 14% 감소했고 의복도 3% 감소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통상 준내구재 정도로 생각하는 소비는 다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그 필수 소비재는 늘고 네. 준내구재는 줄고 네. 내구재도 줄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내구재를 뭐 가전과 승용차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사 갈 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건설이 안 되니 그렇죠. 이사를 안 가고 그러니까 물론 가죠. 네. 물론 가긴 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소비들이 매우 적다는 거고요. 네. 제가 이걸 전해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일 금통위가 열립니다. 이제 금통위가 열리게 되면 내수만 생각하면 이렇게 내수 부진만 생각하면은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지사이긴 합니다만 이게 뭐 금리 인하해 준다고 금리 인하를 했더니 소비 내수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괜히 이제 돈 있는 분들이 강남 3구에 집만 사네라고 네. 하게 돼버리면 금리 인하 효과로 인한 돈의 쏠림이 강남 3구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좌시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진짜 이런 상황에서 정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없을 것이냐 이게 정말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대략 우리가 금통위 직전에 네네. 뭐 인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지는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네. 좀 그 가늠이 되잖아요. 그쵸. 이번 건 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아무리 해봐도 이게 내수 경기를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내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도 한번 내렸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내리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함부로 내리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또 걱정도 사실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마 금통위원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하게 많이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만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도 쉽지 않은 결정이지 네. 않을까. 그 이제 때마침 이제 11월부터인가요? 코리아 세일 페스타. 네네. 그러니까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그쵸. 전 국민적인 정책적인 세일 네. 행사가 열리는데 이게 좀 뭐 효과를 발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네.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매년 거의 하잖아요. 네. 매년 하는데 이게 기업들한테 예전에 한번 물어봤더니 네. 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이게 고충이라고 합니다. 음. 매년 진행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인데 매년 다른 걸 좀 정부에서 요구를 하고 네. 있고 그런데 이제 초반에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생성됐을 때 네. 그때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어요. 쏟아부었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상의 뭔가를 좀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정부는 사실 중국처럼 네. 그런 이제 약간 좀 대규모 할인 네. 약간 뭐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것처럼 우리도 좀 많이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들을 하는데 기업들은 또 그게 또 쉽지 않은가 봐요. 이게 그때 유통 되면. 구조 자체가 좀 달라서 그런. 이제 미국의 그렇죠. 경우에는 그동안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의 그 재고 물량들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어마어마한 할인을 하는 건데 네.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 그렇죠.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야 할인 50%해 한다고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알리에서 진행했던 네. 광군제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는 각각 기업들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글쎄요 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또 내수 진작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사실 약간 좀 의문이 되기는 제가 합니다. 오늘 MG 분하고 한번 대화를 좀 할 일이 있었거든요. 오늘 네네. 오전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안 그래도 이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왔어요. 네.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브랜드와 모든 기업들 그리고 모든 플랫폼들이 상시로 할인만 하면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뭐 썸머 블랙 프라이데이 뭐 스프링 블랙 프라이데이 네. 뭐 가을 블랙 프라이데이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뭐만 있으면 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붙여서 할인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본인들 주변에 있는 MZ들이 정말 그 연말에 있을 저 할인 행사를 기다리는지는 자기는 잘 못 느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한 기자가 MZ잖아요. 한 기자가 MZ죠. 네, 한 기자랑 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한 기자는 아니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다음 뉴스는 이게 계속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곳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은 지난 8월 말 누적 총 수입은 396조 7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 3천억 원 줄었고요. 국세 수입이 이제 232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조 4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네. 수입이 계속 줄었어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가 전년보다 7조 1천억 원 정도 더 거쳤다고 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법인세가 16조 8천억 원 지난해보다 적게 거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국세 수입이라든지 정부 수입이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총 지출은 또 늘었습니다. 네. 총 지출은 447조 원으로 전년보다 21조 3천억 원이 늘어났고요. 전년보다 이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이 이제 3조 6천억 원, 퇴직급여 1조 3천억 원 등 복지 분야 지출이 좀 많이 늘면서 정부 지출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을 해서 통합
이제 정말로 우리나라가 얼만큼 지금 재정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관리 재정 수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건 표 좀 띄워주십시오. 관리 재정 수지가 84조 2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이제 8월 말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컸다고 하는데 2014년도부터 이제 기획재정부가 월간 재정 동향을 발간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후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 22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지금 높은 적자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빨간색 진한 게 8월 누계고요. 네. 밑에 이제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전체 연간. 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0년도 때 이제 96조 적자, 그리고 이제 2022년도 때 85.3조 적자,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84.2조 적자,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8월 말 기준에 국가 채무는 이제 1167조 3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이제 8조 원 늘어가면서 뭐 계속해서 역대 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러면 돈이 모자라면은 네. 어떻게 합니까? 돈을 추경을 해야죠. 뭐 아니면 채권 발행을 하든지. 네, 뭐 돈도 빌려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재정증권이라고 해서 이제 매달 모자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찍어내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3분기 말 기준으로 이제 작년 전체 기준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국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부가 발행한 재정증권 규모가 총 49조 7,8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에 한 해 동안 발행한 게 44조 5천억 원이었으니까 지금 3분기까지만 발행한 것만 보더라도 작년 전체보다도 5조 원 이상 많은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근데 재정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빚이 쌓여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63일물 또는 28일물로 이렇게 갚아야 되는 단기증권인데 그래도 이자는 내야 되잖아요. 네. 이자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올해 재정증권 발행 증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벌써 작년 전체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금액으로 보면은 2,737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연간 이자액이 지금 2,747억 원이니까 아무래도 연말까지 가면은 작년보다 훨씬 많이 네. 낼 건 지금 확실하게 보이고요. 또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부르는 이제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 금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52조 6천억 원으로 여기에 따른 이자액만 1,936억 원에 지금 달한다고 합니다. 나갈 돈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돈이 뭐 사실은 세수도 많이 안 거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 수입이 줄다 보니까 뭐 근데 나갈 돈은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빌리는 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좀 차입을 잡히거나 뭐 이런 게 많은 건데 좀 걱정의 소식이 조금 됩니다. 사실 올 초에 상반기 예산 집행이 좀 꽤 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 1분기 우리나라의 1분기 GDP 성장률이 1.4%인가 나와서 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라고 했던 것 가운데 네. 그 건설기성 쪽에서 그러니까 건설이 그때 좀 마무리된 그쵸. 착공이 마무리된 곳들이 좀 있어서 그게 좀 잘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것과 더불어서 상반기 예산 집행이 좀 많았었고 네. 그 예산 집행을 할 때는 사실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는 어차피 연말 되면 금리가 좀 인하될 테니 그때는 그쵸. 숨통이 좀 트이겠지. 그러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좀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쉬운 환경 같지는 않다 보니까 그게 좀 맞습니다. 걱정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정도의 적자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면 이제 적자에 맞춰서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좀 숨통이 트이고 이런 시나리오대로 갈 수 있느냐가 좀 걱정인 것 같아요. 더 걱정이 이제 이주호 기자가 말한 거에 더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얼마 전에 저도 한번 같이 보도를 드렸었는데 이미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한 30조 정도 적어질 거라고 이미 밝혔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국세 수입이 적을 것 같으니까 기업들한테 미리 법인세 좀 내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네. 법인세 우리 낼 돈 없어요라고 해서 몇 조 안 거쳤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 연말까지 지금 곳간이 점점 비어갈 거는 뭐 명백한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아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연결이 되지만 이게 내수 이런 부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너무 보니까 크죠. 네. 특히나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다음 달에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네. 지금 입주가 남아 있습니다. 정말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힘든 상황이라기보다는 판단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좀 네.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 뉴스 다음 거 순서 좀 바꿔도 돼요? 네네. 저 그 PD님 맨 마지막
그거 있잖아요. 파이퍼 샌들러가 미국 10대들 조사한 거 그거 헤드라인 한번 좀 올려주세요. 저 이게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 그 파이퍼 샌들러라는 아이비가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년에 2번씩 미국에서 좀 돈 좀 쓰는 10대들 이게 돈 못 쓰는 10대들 조사하면 안 됩니다. 네. 돈 좀 쓸 수 있는 좀 그 돈이 있는 10대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브랜드랑 이런 것들을 조사하거든요. 이거 국내 그 기업들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네. 일단 화면부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티네이저 그러니까 10대들을 서베이해서 우리가 주식에서 무슨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느냐. 2024년 가을 기준인데 네. 뭐 그러면 13,000명을 조사했고 47개 주를 조사했고 오. 평균 연령은 15.8세고 이거 그냥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진짜 신빙성 있다.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우리가 조사한 거다라고 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에버리지 하우스홀드 인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가정의 수익은 어느 정도냐? 네. 67,000달러니까 중산층 정도 예. 되네요. 꽤 67,000달러면은 꽤 많이 버는 돈 좀 있는 곳이죠. 그렇죠. 돈 좀 있는 가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근데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미국에서 뭐 이렇게 인디 브랜드가 유명하대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ELF 같은 거 보면서 아는 겁니다. ELF가 되게 저가의 그 이제 가성비 좋은 품목들을 파는 브랜드가 ELF거든요. ELF 이런 거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세포라에 입점하고 뭐 울타뷰티에 뭐 네네. 입점했습니다. 그게 왜 좋아요? 아니 가는 곳이 1등이 세포라고 2등이 울타뷰티니까. 요즘에 타겟 뜨고 있다. 요런 것들. 네. 요런 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조사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 뭐냐? 지금 보니까 클로딩이나 이제 풋웨어라고 해서 이제 신발과 의류 브랜드 가운데 1위가 누구냐? 나이키 33%. 나이키. 네. 그리고 신발도 나이키 57%. 근데 왜 이렇게 나이키 요즘에 뭐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안 좋고 CEO도 바꾸고. CEO도 바꾸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나이키에 대한 선호도가 지난번 조사와 이번 조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네. 나이키에 대한 선호도가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대 여성들 사이에서 나이키의 신발에 대한 인지도가 48%를 기록했는데 이게 작년에가 56%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게 근데 나이키 의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제목에 썼던 것처럼 그 나이키를 외면하는 10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 부상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미국 시장만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온이라든지 호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 화면 한번 보시면 아디다스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가 신발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디다스도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시죠? 카니에 웨스트. 그 뭐 반 이스라엘 막 마치 모냥 그거 SNS 올리고 해갖고 이지부스트 원래 되게 잘 팔렸다가 아예 못 팔고 그러면서 그 엄청 매출도 줄고 했었는데 그쵸. 얘랑 완전히 연 끊고 다시 한번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요즘에 좀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 아디다스의 경우에도 선호도가 작년에 3%에서 올해 14%까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인데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유럽에서. 그럼 나이키가 아무리 무너진다 해도 압도적 세계 1위는 맞습니다. 이거는 넘네요.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어. 거스를 수가 없는데 나이키가 시장 점유율 55%로 옛날에 60% 넘는 시장 점유율보다는 많이 내려오고 있는 거고 이 카니에 웨스트 때문에 한창 고생하던 아디다스가 거의 시장 점유율 20%대까지 떨어졌었는데 그거 이제 우리 이제 얘랑 안 합니다. 이미지 바꾸고 막 하면서 이지부스도 다 없애고 하면서 아디다스가 이제 33.6%까지 유럽에서도 나이키 떨어지고 아디다스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호카, 퓨마 이런 거 올라오고 있는 건 맞는데 여전히 점유율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크진 않지만 이들은 워낙 약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상승률이 굉장히 큰 거죠. 성장률이 엄청나게 큰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뭐냐? 왜 우리나라 얘기라고 하냐?
아니 아디다스 누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화승?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요즘에 좀 SNS 상이나 그 네. 많은 분들이 화승엔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네. 화승엔터도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매출의 거의 한 70% 정도인가가 이제 아디다스를 비롯한 신발 제조에서 네네. 나오는 거다 보니까 아디다스 뭐 좋아지면 아디다스 신는 분들도 좋아지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OEM 하는 업체들이 있으면 OEM 하는 기업들도 좋아지는 거고 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OEM은 거의 안 합니다. 우리나라 OEM들 많이 나갔죠. 그쵸. 이제는 뭐 방글라데시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조 공장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몇 남지 않은 그런 OEM 기업들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진짜. 네. 자, 그리고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소식은 네, 이제 한국 배터리 채용하기로 했던 네. 벤츠 이야기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한번 보죠. 네, 벤츠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국 LG 에너지 솔루션에 네. 46 시리즈 배터리를 이제 채용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전달드렸잖아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페러시스 배터리 전기차들이 깔려 있죠.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EQE와 EQS 탓은 이제 그 차주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집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EQE 21대 그리고 이제 EQS 1대 도합 22대의 이제 차주인 24명을 상대로 24명을 대리해서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독일 본사 그리고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한성자동차 딜러사죠. 네. 그리고 이제 리스사인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코리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청구 금액은 원고당 이제 1,000만 원으로 일단 일부 청구한 뒤 벤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 광고 조사 결과 발표 후 전액으로 청구 취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액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차값 다 받겠다는 거죠. 네. 네, 이게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사실은 조금 두고 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하 변호사 쪽에서 이야기하기로는 2022년도 때 이제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벤츠 부사장이 국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EQ에는 CATL이 장착된다고 발언한 것이 이제 전기차 구입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번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제가 이 부분을 사실은 제일 잘 아는 기자 중에 한 그렇죠. 명입니다. 제가 네. 이걸 단독 보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당시에 이제 벤츠가 딜러사들 그리고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CATL이 적혀 있었던 그 교육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 빼도 박도 네,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CATL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뭐 외신 보도라든지 국내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었고요. 그런데 이제 벤츠 쪽에서는 페러시스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자기들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본인들이 인증도 하고요. 상품도 다 만들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네. 맞다, 같아부터 이야기가 없었죠. 제가 이걸 취재할 때도 여러 번 대답을 안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팩트 확인을 위해서 물어봤을 때도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주는 바람에 제가 그러면은 저는 제대로 쓰겠다라고 네. 하면서 기사가 나갔던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게 됐고요. 하종선 변호사가 앞서 이제 뭐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네. 그리고 이제 BMW 디젤 화재 게이트 때도 이런 뭐 소송을 많이 맡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하는데 결과를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원한 결과는 사실 안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많이 그 피해자들이 얼마 정도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그 기대치만큼의 보상금은 잘 안 나왔었던 그런 이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BMW는 아직 결론이 안 났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사들이 집단 소송에 대해서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요. 또 이제 많이들 이제 잊혀져 버린 이름인데 레몬법 기억하시죠? 기억나죠? 네. 네, 레몬법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결함이 3번 이상 발생했을 때 제조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뭐 환불을 해주거나 네. 새 차로 교환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몇 차례 있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거의 뭐 유명무실한 법처럼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역시도 사실은 이런 뭐 집단 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이제 업체들의 그런 두려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예컨대 이번 건에 대해서는 24명의 그 차주가 네. 함께 그러니까 단체 소송을 네. 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24명분의 착값만 주면 끝인 거네요. 현재로서는 뭐 징벌적이 국내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허. 네. 이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폭스바겐 때도 사실 그랬어요. 네. 이게 집단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니지만 그 네. 형태로 전 그 디젤 차량을 산 그 음. 이제 소비자들한테 보상을 해주기로 했었어요. 네. 해주겠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이제 어쨌든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조금의 보상금이라도 받으려면 소송에 참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좀 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 지금 바이틀 변호사가 바이틀 그 대표, 바이틀 이제 벤츠코리아 대표가 그저께 이제 국감에 나와서 뭐 사과도 하고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이제 많이 늦은 감이 있고 본인도 CATL이 이제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아직까지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지는 못하지 않나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신 하나만 좀 더 네. 전해드리면 중국 당국이 또다시 증시부양책을 또 꺼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아예 처음 있는 건 아니고 24일에 대규모 유동성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어떤 그 증시부양책 가운데 하나인데 95조 원 규모의 증권 펀드 보험회사 스와프 퍼실리티를 설립하고 네. 금융기관들의 신청을 받는다는 보도인데 이게 뭐 그냥 쉽게 저도 이제 이거 뭔지 보니까 증권사가 뭐 나의 금융 상품을 인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네. 단기적으로 그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돈을 대출받아서 금융시장에 조금 더 돈을 푸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 증시 그 활성화 대책을 또 내놓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뭐 중국의 내수 부양을 통해서 네.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긴 한데 사실 우리가 8일에 기대했었던 재정 정책은 좀 실망스러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증시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네. 그 정도의 소식까지 단신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뉴스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